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젠 정치인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측의 비상대책위원장직 제안을 수락했고 윤재욱 국민의힘 대표대행은 곧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은 장관직 사의를 밝혔고 오후 5시에 이임식을 가진 뒤 국민의힘의 내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본격 활동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계속할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 당 화합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회동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이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지만 신당 창당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선 넘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생중계 유튜브 방송에서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욕설을 해 논란이 되자 사과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 안 의원을 꼽고 지난달 두 사람 사이의 식당 설전 사건을 언급하며 이 XX가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3주 지각 예산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656조 9천억 원을 지각 처리합니다. 여당은 예산 총 지출 규모를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표 공약 관련 예산을 일부 확보하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구치소에서도 거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후 첫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어느 곳에 있든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낙서 테러값 10만 원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도주했다 어제 붙잡힌 10대 남녀 용의자들이 익명의 의뢰자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10대 남성 피의자와 2차 낙서를 한 2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대 여성은 직접 낙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석방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죠. 내 12축을 한동훈에게 맡겨보자라는 그러한 식의 종지가 되게 모아졌어요.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한테 편하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진짜 위기는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 출범 시계가 그야말로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후 한동훈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서 오후에 이임식까지 가진다 이런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단순히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요. 당정, 여야의 역학구도는 물론이고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대선 구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변수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에 큰 후폭풍이 불어올 게 확실해 보입니다. 네, 오늘 오전 나온 소식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오늘 오후 이 사직 관련 발표가 있을 거라는 보도에 이어서 한동훈 장관이 오늘 오전 윤재욱 국민의힘 대표대행과 만나서 이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받고 수락을 했으며 오늘 오후 5시 이임식도 있을 예정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곧 이어서 이 국민의힘은 윤재욱 권한대행이 오후 1시 50분 이 긴급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는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요. 이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권한대행 발표는 잠시 뒤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느 정도 예상된 카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역시 지난 19일에 국회 기자간담회겠죠.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그게 길이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이 사실상 출사표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는 이 후폭풍을 의식한 듯 약간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나온 한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좀 급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담되어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말씀을 좀 아끼시는 특별한 이유가 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윤재욱 권한대행은 어제 당 원로들과 오찬 회의를 갖고서요.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의렴을 수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 원로들이 아주 전폭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에 힘을 실어준 거, 이게 윤 대행의 결심을 끌어낸 결정적 촉매가 됐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어제 저희도 좀 짧게 전해드렸는데 윤 대행과 당 원로 간담회에서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 등에서 한 장관에게 선대위원장 같은 다른 역할을 좀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요. 참석자 대부분은 한동훈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겨서 총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유흥수 상임고문은 배가 12척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을 꺼내들면서 당이 위기인 상황에 한동훈 장관을 아껴서 뭐 하겠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재욱 권한대행 역시 상임고문단 회의가 끝난 후에 의견 수렴은 끝났다며 곧 비대위원장 인선이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나온 유흥수 상임고문과 윤 권한대행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선거가 4개월도 남지 않는 마당에 선거가 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것이야. 여러분들은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죠. 그때 배 12축이 남았어. 그걸 이끌고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의 상황이 배 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배 12축을 한동훈에게 맡겨보자라는 그러한 식의 종지가 되게 모아졌어요. 네, 의견 수렴 과정은 마쳤고 여러 가지 고민과 숙고를 통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예산이 다 통과가 되면은 주말에 발표될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은 충분히 언제쯤 하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회의에 내일 예산 통과되고 나서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9회 말 투아웃 상황,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그렇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구원투수로 한동훈 장관이 전면에 나서게 됐는데요. 여권이 한동훈 비대위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 이거 뭘까요? 국민의힘이 총선을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치르겠다고 결정을 하고 또 빠르게 추진한 배경에는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정한 이미지와 정치인 출신이 아닌 데서 오는 참신함, 그리고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정권과 반목해 좌천됐었던 강단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성 정치인들과 차별화되는 직설적이고 또 순발력 있는 화법도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 장관이 취임한 뒤에 민주당이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강조하며 공세를 펼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향해 정치 수사다 이런 공세도 이어져 왔지만 여권에서는 한 장관이 한 번도 밀리지 않았고 또 반박하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한 적도 없었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던 한동훈 장관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넘어갑시다.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그 잘못 드린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이거는 왜 정부 질문하는 자리인지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자리는 아닙니다. 내가 입장을 하고 해요.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장관의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했던 발언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최근 들어 일부 외부 행사에 이제 시민들이 몰리면서요. 그야말로 팬미팅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도 여러 번 보였죠. 이런 장면들도 아마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를 택하게 만든 한 요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도 전해드렸던 대로 한 장관이 앞서 이제 대구를 방문했을 때 많은 시민이 몰려들어서 뭐 사인과 기념 촬영 이런 걸 부탁을 했었고 또 성남시를 방문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8년간 시작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끌었던 성남시를 방문했을 때도 이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때문에 여권에서는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이 대중성 또 여권 전통적 이 지지층에서의 스타성이 당 위기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 유상범 의원은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의 비판적인 연령층에서도 한 장관의 인기가 높다, 중도 확장성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나왔던 한동훈 장관 외부 행사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장관님이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큰 팬입니다. 오늘은 기차 이제 없으니까 저랑 혹시 나중에 사진. 우리 여기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빚진 것이 없어서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리고 또 젊다는 점에서 이른바 이번 총선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이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과 비교해서 세대 교체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이제 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한 장관의 나이가 73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50세입니다. 기존 여당 대표들에 비하면 확실히 이제 젊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장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단점으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점이 바로 이제 정치 경험이 적다 이거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직계 검찰 후배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의 아바타다. 검찰공화국의 연장선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한 장관이 이런 부정적 평가와 요인들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성공을 좌우하는 관건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이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본인의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정치 경험이 적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비대위를 잘 이끌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하고요.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속 상관으로 뒀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고질병으로 지적이 돼온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깨기가 어렵고 정권의 2인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 중도층을 껴안는데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를 이끌면서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가시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난 중도적인 평론가라고 할 수 있겠죠.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한동훈 장관이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 3가지 이걸 꼽았습니다. 네, 진 교수는 중도 확장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그리고 신당 창당을 가시화한 이준석 전 대표 문제 해결 이렇게 3가지 과제를 강조했습니다. 진 교수는 3과제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부딪힐 수 있는데 그때 한 장관이 얼마나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 한 장관은 이순신이 될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원균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진 교수가 이준석 전 대표 문제 해소를 꼽은 거 이거 눈길을 끌고 또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를 이끌게 되면 만날 수는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또 주목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아주 강한 거부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것과는 대비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을 만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하지만 만나도 별로 할 말은 없을 것 같다. 큰 기대는 안 한다는 단서를 붙이긴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와 이준석 전 대표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3가지 과제인데 중도 확장. 2번째가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는 부분이 있겠고 3번째가 이준석 문제 해결하는 게 있겠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랑 부딪히냐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딪히게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순신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원균의 길을 갈 수도 있고. 한 비대위원장이 만납시다 요청을 한다면 만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전 뭐 누구나 만나기 때문에 만나긴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 세운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은 권위가 그만큼 약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많겠지만 하기 쉽지 않을 거다. 네, 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어제 SNS를 통해서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오면 일체 당무에 언급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한동훈 비대위는 사실상 윤 대통령 직할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부딪히게 된다, 뭐 이런 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요, 부디 당을 잘 운영해서 총선에서 꼭 이기기 바란다. 지면 식물 정권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던 이 하태경 의원도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앞서 자신은 이 여의도 사투리, 즉 기존 정치인의 언어를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음가짐을 잘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관련해 앞서 나온 한동훈 장관 목소리와 오늘 나온 하태경 의원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아니면 뭐 국민 표준어 쓰겠다.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현 장관 중에서도 가장 인연이 오래됐고 친분이 두텁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한테 편하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제 사실상 공식화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 장관의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 정확하게 말하면 한동훈 비대위의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관련 대응, 바로 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질문에 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견 특검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보였는데, 하지만 곧바로 이 법이 독소 조항들이 들어있는 악법이라고 비판을 해서 민주당의 공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의 이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특검법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감을 표시해왔던 국민의힘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가 됐습니다. 공정한 특검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만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이 총선 이후 독소 조항을 뺀 특검법을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 앞서 나왔던 한동훈 장관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다만 그 법안들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아주 강하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 장관 발언에 대해서도 아주 거친 표현을 사용해서 깎아내렸습니다. 네, 민주당은 총선 이후 특검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렇다면 야당 정치인 수사도 미룰 것이냐, 이런 반박을 쏟아냈고요.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닙니까? 이러니 한동훈의 예의 없는 제스처, 깐족대는 말투와 입모양이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웃픈 사실에 턱 빠지게 웃는 겁니다.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죽어도 오만 또 내일이 두렵다. 김건희 특검,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습니까? 맹종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그거는 이제 서로 실체가 다를 때 일방적으로 따르는 게 맹종 아닙니까? 아바타는 그 자체인데 맹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이고요.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법이고 과반을 넘어서 뭐 70%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태도라고 보이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공식화가 될 거고요. 이러면 다음 주 중으로는 그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한동훈 장관이 임명이 되지만 또 비대위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될지 이것도 저희가 지켜봐야 할 사안인데,
어쨌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공식적으로 이제 정치에 입문하는 그런 게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그렇다면 이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이 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 물론 그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패널들에게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 검사 한동훈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사를 어떻게 했고 뭐 어디에서 어떤 탄압을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뭐 크게 엇갈리지 않을 텐데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아까 뭐 그 정치 경험이 적다 그랬는데 정치 경험이 적은 게 아니고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한동훈 검사에서 한동훈 장관 거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도 안 했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부 다 미지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이 어떤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뭐 그런 기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갖고는 있지만 그런 기대는 어찌 보면 일방적인 기대일 가능성이 있고 뭐 그렇지 않다는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의 뭐 공격도 지금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중립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게 기대를 크게 얘기하면 그거는 결국 국민의힘 시각이고 그다음에 뭐 반대 부작용 같은 걸 크게 얘기하면 민주당 시각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뭐 누구 내릴 사람은 나중에 국민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한 가지씩만 꼽는다면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저는 뭐 신선함이라고 봐요. 이제 50세 이렇게 되고 정치권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본 국민의 시각에서 본 정치권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새로운 바람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이제 민주당과 더군다나 차별화되는 지점이고 다만 이제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당장 3개월 남짓 있으면은 선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심판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높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이미지가 겹치는 사람이 여당 대표가 됐다. 이런 부분이 또 가장 큰 약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한국 정치에서 비대위원장을 성공하신 분이 두 분입니다. 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한 분은 또 김종인 위원장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약점을 장점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정책적 요소, 즉 인적 청산보다는 당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바꿔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뭔가 문제점을 적중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친노라고 불렸던 이해찬 그리고 정청래, 강기정 이 세 사람을 날리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중들이 뭔가 호감을 못 가진 이 요소를 정확하게 정리해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정책으로 승부할 거냐, 인적 청산으로 승부할 거냐. 인적 청산으로 승부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정책으로는 과연 이 정치 초보의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뉴스의 중심에 들어선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한 장관과 관련한 재판 소식들도 어제 오늘 잇따라 나왔습니다. 먼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재판 어제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양측의 공방이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네, 이 서울중앙지법은요 어제 오후 이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과 또 인터넷 매체 더 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는데요. 이건 이제 지난해 12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만으로 저희가 이제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는데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지난해 7월 19일에서 20일 그 사이에 윤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구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이제 그 김 의원과 그 더 탐사가 지난해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게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서 이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그 통화 녹취록을 들었는데 이 근거로 이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혹을 제기했고 더 탐사에서 관련 보도를 이어간 겁니다. 먼저 지난해 모습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자,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분은 기억나십니까?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요. 녹음을 한번 저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담동 어디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동배가 같이 자기가 부르겠대. 동배가 같이 윤석열이 했고.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라고 뭐 걸면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지만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기가 한 주장, 그러니까 그 녹취에 담긴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결국 이제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장관이 지난해 10억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 어제 첫 재판에서 김 의원 측이요, 이 형사상으로 이미 특혜를 받았죠. 면책 특권을 다시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네, 앞서 김 의원은 방송 등에 출연을 해서 이길 자신이 있다. 빨리 결론 나게 힘 좀 써달라며 자신감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첫 재판에서 김 의원 측이 꺼내든 카드는 면책 특권이었습니다. 김 의원 측 대리인은 어제 법정에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국정감사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대상이어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 측은 더 탐사와는 공모하지 않았고 제보받은 녹취 파일은 국정감사장에서 질문하기 위해 사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김 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 탐사와 협업한 건 맞다 이렇게 답한 바가 있었죠. 이 재판에서의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인데 당시의 내용 좀 더 듣고 오시죠. 스토킹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현직 이 제1야당의 대변인이 공모해서 협업했다고 하는 걸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장관 측은 이 의혹 제기에 발단이 됐다고 할 수 있죠. 첼리스트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거 이걸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장관 측 대리인은 이 당시 술자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에 발단이 된 첼리스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 장관 측은 술자리에 참석했다던 첼리스트 등은 그런 자리가 없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참석을 안 한 피고들이 이 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는데요. 실제로 첼리스트 A씨는 지난해 저희 TV조선 취재진과 만나서 자신은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드릴 말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차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문자로 계속 오시더라고요. 신빙성이 1%도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제가 자기한테도 듣고 싶은 거 계속 듣고 싶은 거고.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혀 오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새벽 3시까지 놀다가 간 거죠, 집에. 높으신 분들이 있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흡지 못할 사정으로 내가 늦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당사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더 탐사 측은요, 물러서지 않고서 어제 재판에서 오히려 첼리스트가 술자리가 사실이라고 말한 녹취가 있다, 그거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더 탐사 측 대리인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첼리스트가 수사기관에서 거짓이라고 진술을 한 뒤에 친구들에게 이 술자리가 사실이었다고 말한 그런 녹음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아직 현장 부재 증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해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예정이다, 이제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강진구 더 탐사 전 대표는요,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을 하느냐라는 이 재판부의 물음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해명하라는 취지로 보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 장관과 관련한 재판이 오늘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그러니까 2심 선고 결과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엽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에서 한 장관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을 당시인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이 반부패 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죠. 또 지난 2020년까지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고요.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또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유 전 이사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해 1심 선고 후 유 전 이사장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도 항소할 것 같고 어차피 저희도 또 1심 판결이니까 판결 취지야 존중을 하는데요. 또 항소해서 또 무죄를 다퉈봐야겠죠. 의혹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후회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이제 그런 거는 좀 그만 물어보시고요. 뭐 누구나 살다 보면 뭐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요.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 한 거 아니에요. 검찰이 2심에서 유 전 이사장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선고 결과를 내놓을지 저희가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또 전직 대표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인데 생중계되는 유튜브 방송에서요. 평소 자신과 사이가 아주 좋지 않은 분이죠.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서 욕설을 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이죠. 이 서울 노원병에서 소속 정당을 다르게 해서 맞붙은 걸 시작으로 안철수 의원과 악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JTBC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지난달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옆방에서 본인을 지적하는 안철수 의원의 대화 내용을 듣고 고함을 쳤던 일화를 언급을 했고 이 당시 상황을 묘사하다가 이러니 밥이 넘어가느냐며 욕설을 섞어서 안 의원의 태도를 비난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사람은 정말 정치하면 안 된다. 정치하면 안 된다? 1번 SNS로 당대표직 사퇴하고 잠적한 사람. 2번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는 사람. 3번 사무실에서 타인에게 명품백을 받은 사람. 4번 복국집에서 시끄럽게 남욕하다가 조용히 좀 합시다. 면박당한 사람. 4번이지 뭐. 4번입니까? 여럿이 식당에서 칸막이 그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알면서 네.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도저히 옆방에 대화를 못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 목소리가 그렇게 컸어요? 앵앵거리잖아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였으면은 준석이 금방 뭐 어제 해가지고 뭐 이랬다 뭐 하면 되는데 이거 뭐야 이준석이가 이렇게 해가 밥이 넘어가냐고요. 네, 이 발언 직후에 진행자와 다른 출연진들은 웃음을 터뜨렸는데 이 전 대표는 이 다소 표정이 굳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안철수 의원 나이 차도 상당히 나죠. 학교로도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역시 선배고 정치권도 역시 선배고 그런데 결국 이제 이렇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전 대표 즉각 사과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복국집에서 있었던 일화를 재현해서 현장 반응을 설명하다가 해당 표현이 들어갔다며 안 의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제 부주의고 불찰이라고 사과했고요. 오늘 한 라디오에서도 빠른 템포 속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이유를 밝히고 제 부주의고 불찰이다라고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대화가 되는 와중에 이제 끊겨가지고 딱 그 부분만 남은 건데 그래서 제작진도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방송 가 있는 사이에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그거는 그렇게 상황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딱 그 표현이 들어간 것 때문에 제가 안철수 의원에게 페이스북에다가 무조건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거 사과한다. 사과표를 올렸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제가 방송 제가 한 지가 12년인데 그냥 이건 제 입장에서 제 부주의고 불찰이죠 이거는. 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문제의 방송 내용을 접했다며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발 가짜뉴스의 이제 대표적인 예로 여권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입니다. 그것에 어쨌든 이런 사건만으로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 등을 상대로 해서 10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김의겸 의원이 이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일단 국회의원에 부여된 면책 특권인 건 틀림없고요. 또 국정감사장에서의 질의였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물을 수 있는 건데 이제 과연 이게 이제 허위의 사실을 고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서 또 정치적 뭔가 이익을 위해서 질문했느냐 이 문제를 다투는 문제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회의원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또 이런 국정감사에서는 많은 시민사회에서의 제보라든지 또 협력을 통해서 조사를
또 확대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점을 다 묶어서 이렇게 소송으로 갔지만 실제로는 뭐 무죄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면책특권이라는 게 형사상, 민사상 뭐 다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실은 허위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발언을 했으면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거는 그건 뭐 면책특권 대상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본인이 협업을 했다고 했거든요. 더 탐사하고. 그러면 협업하는 과정은 그건 면책특권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실규명이 더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정감사장 외에 다른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거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연결성이 있어도 그런가요? 같은 사안인데. 그렇죠. 아니 그렇지만 그건 국정감사장이 아닌 그 직무상 행한 발언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직무상 행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국회 밖에서 얘기했던 부분, 그다음에 허위를 본인이 알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문제 그리고 개파 갈등으로 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나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 당 화합 등을 위해서 크게 2가지 정도의 숙제를 내줬다. 이게 언론의 평가인데요. 이 대표가 과연 여기에 화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어저께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는요. 어제 낮 이 서울의 한 식당에서 1시간 반가량 만나서 이 당 통합 방안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크게 2가지를 요구를 했는데요. 먼저 이 신당 창당 행보를 보이는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라고 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와 물밑 대화를 해서 이 전 대표가 처한 처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단결과 통합을 위해서는 이 대표가 바깥 목소리도 진지하게 경청해달라고 말을 했고 이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겠다라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김 전 총리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간에 물밑 대화를 하시라. 물밑 대화를 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처한 처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리고 총선 우리가 어쨌든 통합과 안정이 그리고 또 혁신이라는 이런 게 어우러져야만 그래야 좋은 결과가 온다. 교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뭐 그것도 잘알아볼 것이지. 이재명 대표님 체제로 총선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교감이 이뤄진 거예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고 하여튼 어쨌든 지금 국면을 어쨌든 이 전 총리께서 막 탈당을 예고하시고 이건 상당히 지금 당으로서 어려운 국면이잖아. 같이 함께 똑바로 나가자. 김 전 총리는 또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요.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지켜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면서 자신의 대선 공약과 다르게 과거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회귀할 뜻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여기에 반대를 했고요. 내년 총선에서 진보 소수정당과 연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회동 후에 이 대표가 아니라 권칠승 당 수석 대변인이 대신 회동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전 총리가 당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서는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것이 없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 큰 길로 함께 간다고 말했다. 이렇게 권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강성 지지층 이분들 좀 다 이분들한테 더 자제를 요청해달라 이렇게 또 촉구했다고 하죠. 네, 어제 김 전 총리 측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에 분열을 불러올 수 있는 강성 지지층의 행보를 자중시키기 위해서 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 대표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계속 신경 써오긴 했지만 더 조치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김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 이걸 또 거론할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그동안 비주류 측이 아주 꾸준하게 이 대표 사퇴 그리고 통합비대위 출범 이걸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 회동을 주목하겠다 이렇게 미리 발표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논의되고 결론 날지 이걸 지켜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됐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제 회동 결과 발표에선 이 대표 거취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산이든 강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이 통합 비대위도 가능하냐는 뜻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나치게 많이 나간 해석이고 그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권 수석 대변인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서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길로 함께 간다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이나 강을 넘긴다는 그 말에는 통합 비대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약간 좀 지나치게 많이 나간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닙니다. 두 사람 회동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혔던 이낙연 전 대표, 이 만남 결과가 발표되니까요 실망하면서 신당 창당 계속 밀고 나가겠다 또 이렇게 나섰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화합 행보에 어쨌든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현재로서는 이낙연 신당 문제에 관해서는 제동이 걸린 듯한 또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이 대표와 김 전 총리 회동 이후에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요, 이 발표된 내용만으로 보면 당이 변화할 것인지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이고 실망스럽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서 이 자신이 해오던 일을 계속할 거라면서도 이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말은 아직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어제 회동에서 이 대표에 대한 이 거취 문제가 언급되지 않으니까 이 신당 창당 의지를 더 굳힌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재명 대표 거취 직접 언급하면서 이거 사실상 최후 통첩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어제 회동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재차 표시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도 노력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표와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합 비대위로 전환할 경우, 즉 이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표 사퇴를 처음 공개적으로 요구한 건데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결과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가 않네요. 네, 그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했고 그것을 지켜보려고 제가 예정됐던 방송 인터뷰까지 취소하면서 기다렸었는데 그래서 취소를 하셨군요. 네네네, 아무것도 없어서 실무적인 일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어떠한 변화, 어떠한 결단이 우리 대표님을 민주당에 남게 하는 비결일까요? 통합비대위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가고 선거는 지도부를 바꾸는 거니까요. 아예 바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론을 밝힌 이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거의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거는 처음입니다. 이러자 기자들이 오늘 이재명 대표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님 사퇴를 언급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정당에서 정당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거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생각은 다양한 것이 정당의 본질입니다. 의견이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혹시 송영길 전 대표 구속에 대해서 당에서 정리 중인 입장이 있을까요? 친이낙연계를 비롯해서 비주류 측은 진작부터 이 대표의 거취를 문제 삼아 왔습니다. 이 비주류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친문계의 입장은 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친문계의 핵심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대표 거취에 대한 타협을 전제로 해서 이 통합 비대위 출범 이걸 주장을 해서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주장하는 통합 비대위 요구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그것이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거냐의 문제는 내부에서 타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를 포함한 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란 해석도 일각에서 나왔는데요. 임 전 실장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오시죠. 통합형 비대위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저는 공감하고요. 네. 다만 그것이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거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내부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 전 실장은 지금으로서는 이 대표가 없는 선거를 생각할 수도 없지만 이 대표 혼자 이 선거를 치를 수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 대표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만남 외에도 이낙연 전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통합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요. 친명계 주류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서영교 최고위원은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통합비대위 가능성에 대해서 없다라고 못 박았는데요. 그러면서 서 최고위원은 이 최근 당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나 또는 뭐 의원들 사이에서 그 연명장이 돌았던 그런 일을 언급하면서 당이 오히려 더 단합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을 바꾸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또 당이 소통하면서 하나로 단합되면서 총선에 임해야 하고요. 이낙연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신당 이야기를 하시니까 당의 더 좋은 미래 그리고 초선들의 연서명 그리고 또 말씀하듯이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비명계 여기서도 신당 안 된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단합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님도 어떻든 당신의 생각을 좀 많이 바꾸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통합 비대위 전환 요구하는데 그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럼? 없습니다. 통합 비대위 가능성이 없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이재명, 김부겸 이 두 사람의 회동 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실망감 표시하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금 분당을 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그 명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당 내에서 당의 민주주의가 없다라는 거고 결국 또 민주당은 이런 방탄이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러다간 총선에서 망한다라고 이 두 가지 명분인데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걸 뛰어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 결국 그러면 이제 정당은 세 가지를 총선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분당이 안 돼야 되고 그리고 상대당에게 반사이익을 안 줘야 되고 마지막은 중도 확장을 통해야 됩니다. 이 중도 확장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혁신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방탄 이미지라든지 이런 프레임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통합 정당이 필요하다는 거고 통합 그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서 기본적으로는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노선을 가지고 연합 정치를 해봤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뭐 연동형이라고 하는 현재 선거법을 또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행으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총리 세 분이 반대하는 이런 데 이제 약간 전선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번 기회에 선거에 이기려면 이재명 대표가 좀 한 걸음 물러서는 2017년 본인이 사퇴하면서 본인이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는 이런 모델을 통해서 또 민주당도 비대위를 성공시킨 게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 비대위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방식으로 좀 더 내부 쇄신을 위한 준비를 하자 이런 걸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 사퇴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낙연 전 대표 본인도 당장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어제 이제 이재명, 김부겸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무언가 좀 전환점이 하나 생겼으면 하는 기대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환점은 생기지 않았죠? 그게 이제 본인에 대한 명분 제공이겠죠. 뭐 그런 거죠. 명분 제공. 저는 뭐 사실은 그 본질적인 부분은 비명계 공천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자꾸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를 압박해서 비명계의 확실한 공천 보장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전혀 진일보된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없으니까 이제 실망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에 계속 지연 작전으로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결국 총선 끝나고 나서 이 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비주류도 공존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자는 건데 그 저는 협상의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거의 벼랑 끝까지 가서야 아마 그 협상에 좀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협상과 생각합니다. 기싸움의 지금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잡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당내 갈등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 공천의 문제일 텐데요.
후보 검증위에서 이 부적격 판단을 받은 인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또 이의 제기를 잇따라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오전엔 이 보복운전 논란으로 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금 부대변인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이죠. 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해서 지난 15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경 전 부대변인은요, 재판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나는 보복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차로 운전한 것도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였다면서 이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있지만 어제 이 민주당 검증위는요,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이 당규상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적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경 전 부대변인은요, 이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이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친명계 인사로서 이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신은 재판부가 인정한 이 보복 운전은커녕이고 운전 자체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경 전 부대변인의 주장, 결국 당 검증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네, 앞서 재판에서 이 전 부대변인은 당시 운전은 대리기사가 했고 자신은 잠에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나 블랙박스 영상 등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한 점 등을 들어서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어제 민주당 검증위의 부적격 판단에도 이런 점들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 부대변인은 여전히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의 신청을 통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면서 당시 경찰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자신의 증거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윤재호 국민의힘 대표 대행의 기자회견 영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 그리고 당 상임고문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의견을 종합하여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인선의 기준과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첫째,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 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둘째, 당정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더 소통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청년층과 중도층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우리 당 보수 지지층도 재결집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차기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원과 보수층의 총선 승리의 절박함과 결속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당내외 인사 중 다수가 추천하는 인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역할에 대해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 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 혹시 오전에 한동훈 장관 만났다는 보도가 좀 나왔는데 만나서 어떤 대화가 나누셨나요? 이 추천을 하려고 하면 본인 수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락하는 과정은 거쳤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들어오는 화면의 상황이 고르지를 못해서 저희가 지금 좀 지장이 있는 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속 아마 현장에서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영상 중계 상황이 고르지를 못해서 여기서 일단 그 원재욱 대표 대행이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패널들에게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아 적은 내용에 있습니다.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의 그 발표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면은요.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한동훈 장관인가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첫째는 변화와 쇄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갈망을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한다. 그래서 당의 혁신과 정치 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이며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정의 신뢰 기반과 소통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청년과 중도층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당의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특히 차기 주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지금 현재 당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 세대와 중도층의 기대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당원들의 그 의견을 수렴한 인사들 중에서 다수가 추천을 했다. 그 기대감이 가장 높았다. 당원들의 총선 승리 그리고 결속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결론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자체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이게 윤재욱 원내대표의 변이었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자체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특히 국민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느냐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대행이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이런 윤 대행의 결과에 대해서 과연 패널들께서는 또 어떤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야당 측에 계시니까 한번 평가해 주시죠. 일단 구원 투수로서의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다 실었던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가깝다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이 어렵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국정 지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어떤 좀 씨앗이라고 표현한다면 미래의 씨앗을 지금 배고프다고 이걸 이제 털어먹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공궁한 춘공기를 넘어서서 내년에 봄에 활짝 파종이 돼서 새로운 어떤 싹이 올라올 수 있을 것까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런 출발부터 이런 악담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이 여의도 문법에 의존하지 않는 국민들이 다 쓰는 문법에 하겠다는 그 행보를 얼마나 충실하게 할지, 즉 민심에 국민의힘이 일치할지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라는 게 원래 사실은 이슈를 제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이슈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국민 눈높이가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흔히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 영역과 이제 수사의 영역은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그 어느 한쪽을 잘한다고 해서 이것도 잘할 것이다. 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어제 상임고문단에서 얘기했듯이 이순신과 원균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가장 저는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윤재욱 권한대행은 계속해서 그 장점만 이제 쭉 얘기를 해놨는데 저게 장점으로서 득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여러 가지 저걸 뒤집어서 반대쪽에서 보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그 국민의 지금 이제 총선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높은 그 위험 요소를 굳이 했어야만 되느냐 하는 이의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면 지켜봐야 된다. 이런 거지만 어쨌든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이걸 당장 난제들이 있잖아요.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만약에 그걸 제대로 풀어간다면 정말 우리의 선택이 옳았구나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플랜 B 그거는 국민의힘이 정말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성공 100% 이걸 확신하고 아무런 그 후의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방송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윤지욱 원내대표, 그 대표 대행이 기자들하고 지금 일문일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까지 들어온 속보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첫째,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을 갖다가 정식으로 윤 원내대표 대행, 그러니까 대표 대행이 오전에 만나서 제안을 했고 한 장관이 그거를 수락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에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진실한 소통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당정 관계는 문제가 없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소통의 질이 더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사실 이제 저희가 눈길을 끌만한 뉴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되질 않아서 다루지를 않았는데요.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더해서 인용환 전 혁신위원장이 공청관리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지욱 권한대행이 그 뉴스는 가짜 뉴스다.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려면 아까 저희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내부 추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그 전국위원회라는 걸 열어야 되는데요. 26일 날 그러니까 성탄절 그 휴일이 끝나고 나서 다음 날이죠. 26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전국위원회를 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기자들과 인문일답 이낙연 전 대표의 그 퇴진 요구에 대해서 그 부분 전해드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답변도 한번 들어보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직 수락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주권부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누가?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었으면 되지 않나요? 결국은 시간을 때우고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예정대로 28일 특검법 처리하는 걸까요? 아까 윤재호 원내대표, 그러니까 대표 대행의 기자들과의 질문일답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속보가 들어온 게 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다. 이제 기자가 또 이런 얘기도 물어봤나 봅니다. 저번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이른바 윤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했느냐 이 부분 관심이 많았었죠. 그런데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당시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 김기현 대표가 뭔가 계속 교감한 그런 정황이 밝혀졌는데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에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의중이 작용을 했느냐, 결국 윤심이 작용했느냐 이걸 기자가 물어봤는데 윤재욱 대행은요, 윤심이 작용했다는 건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윤재욱 대행이 이제 일단을 밝혔는데 이건 물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의사도 저희가 좀 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윤 대행은요 취약한 청년층과 수도권 등 외연 확장을 위한 진용을 갖추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세대적으로 보면은 청년층, 그 다음에 좀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소수층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왔었고 일부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지금 50세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그러니까 아주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짜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윤재욱 대행도 그것과 비슷한 의견을 밝힌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패널들께 이제 잠시 더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성공을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윤재욱 대행이
소통 오히려 질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그거 문제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주장일 수도 있고 예측일 수도 있고 관측일 수도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기대라고 봅니다. 네. 윤재욱 대행의 기대죠. 사실은 뭐 김기현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소통, 김기현 전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한다. 그땐 너무 소통이 잘 돼서 탈환이었습니까? 뭐 사실 이 소통이라는 것이 쌍방통행도 있지만 일방통행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윤재욱 대행의 기대대로 과연 그 정도로 소통이 될지, 아니면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일방통행식이 돼버리면 이 한동훈 비대위가 또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앞으로 두고 보시죠. 윤재욱 대행이 소통의 질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는 서로 털어놓고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다. 아마 그런 걸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그거는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는 먼저 김기현 전 대표 때도 그렇게 했으면 김기현 전 대표가 이 상황까지 오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반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보자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치인의 용어 중에 잘 안 쓰는 용어가 후계자인데, 예, 후계자로 이제 성공한 예가 전두환, 노태우입니다. 근데 이제 노태우 당시 차기 후보가 성공한 이유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당시 국민들이 원하는 직선제 개헌과 그때 당시에까지 모든 정국을 풀고 개헌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풀어나갔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의 노선과 완전히 다른 문민정부의 어떤 실현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적인 여망을 받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결국은 노태우 노선을 선택한다면 이 뒤집혀져 있는 당청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당내 지금 국민의힘에 있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핵심 사항,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국민의힘이나 지금 현재 집권당이 우리나라를 어디로 가져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비판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점을 정말 개선한다면 가능하죠. 바로 그 노태우의 성공 사례를 좀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제 김 교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 한동훈판 6.25 선언 같은 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거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그런 대목인 듯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